내 몸에 손대지 마!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돕니다. 제 손을 뿌리치던 그 아이의 얼굴이 술 냄새와 함께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손대지 말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모든 일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그 명절부터요. 저는 23세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4시면 저를 깨웠고 제가 쪼그리고 앉아 마당을 쓸고 있으면 거긴 이미 쓸었다며 다시 시켰습니다. 밥을 하면 짜다, 국을 끓이면 싱겁다, 빨래를 널면 주름이 졌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명절날 아침 손가락 마디마다 칼에 베인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부엌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지. 세월이 흘러 저도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온 날 저는 그 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편하게 지내자. 엄마처럼 생각하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푼푼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들이 통장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엄마는 제일 기쁜 거야. 며느리도 그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못 잊을게요. 저는 그 손의 온기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얼마 뒤였습니다. 손주 민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죠. 저는 민준이에게 입학 선물로 용돈을 줬습니다. 1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꾸벅 인사를 했고 저는 그 모습이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니, 뭐 크게 주신 건 아니고.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용돈 몇 푼 주셨지. 우리 민준이 학원비가 얼만데.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아들내미 집 사줄 땐 통 크시더니 손주한텐 좀 짜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그래도 뭐 안 주시는 것보단 낫지. 어쩌겠어. 시어머니인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내미 집 사줄 땐 통 크시더니. 그게 집을 사준 게 아니었어. 사업자금이었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준 돈이었는데.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 마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용돈 몇 푼. 짜다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올해는 그냥 여행이나 다녀와라. 엄마가 다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가야죠. 며느리의 대답은 언제나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명절날이 되면 추석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5살 손주 민준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총총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사과 먹고 싶어.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깎아줄게.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민준이에게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민준이가 사과를 받아들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나물 무치는 일을 이어가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배도 좀 깎아주세요. 민준이가 배 먹고 싶대요. 민준이가 먹고 싶다고? 방금 사과 줬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저는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로 시어미가 바로 옆에 있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깎아주면 안 되겠니? 엄마, 지금 손이 좀... 저 지금 회사 메일 확인하고 있어서요. 급한 거라.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석날에 무슨 급한 메일이 있어. 저는 배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 깎았습니다. 명절 내내 며느리는 설거지 한 번, 상 닦기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평소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서는 좀 쉬고 싶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푹 쉬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나야, 응, 시댁.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치겠어, 진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 나 하나도 안 도와주고 혼자 다 하시는 척 하시면서 나보고 쉬라고 하시잖아. 근데 뭔가 눈치 보이게 하신단 말이지.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맞아. 그냥 편하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도와드리지. 이렇게 혼자 다 하시면서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시니까 더 피곤하다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접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아까 제사상 차릴 때도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옛날 방식 그대로 하시더라. 나물은 이렇게 놓고 생선은 저렇게 놓고 요즘 누가 그렇게 해? 솔직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걸 알기나 하실까 싶은데 며느리가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설거지통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눈치 보이게 한다고? 저는 그냥 이 아이가 편했으면 해서.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하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저도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게 맞나?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저는 제 얼굴이 싱크대에 비친 것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60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단순히 게으른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오고 있는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덕분에 정말 푹 쉬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탄 차가 저 멀리 사라진 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푹 쉬었다고? 그럼 나는 대체 뭐였던 거지? 코스프레라고 했지.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그리고 그 의무는 다음 명절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크고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저를 짓눌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그 목소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명절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올해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뭐, 역기성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명절 음식 준비하고 시부모님은 편하게 오시기만 하시는 거요. 역기성.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그런데 얘야, 내가 다 준비하려면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해야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좀 쉬셔야죠. 며느리의 말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변한 걸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제가 며느리를 오해했던 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설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죄송한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산적이랑 생선전만 어머님이 좀 부쳐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산적이랑 생선전. 다른 건 제가 다 할게요. 근데 산적이랑 생선전은 제가 아무리 해도 어머님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좀 부탁드려요. 산적과 생선전. 명절 음식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고기를 하나하나 양념해서 도챙이에 꿰고 생선 비린내 제거하고 손질하고 밑간하고 부치는. 얘야, 그런데 그건 양이 많아서. 어머니, 제발요. 저 진짜 그것만은 자신이 없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다들 너무 좋아하실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애교 섞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제일 힘든 것만 하라는 거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산적을 만들었습니다. 쇠고기를 얇게 저며 양념하고 파와 당근을 썰어 하나하나 꼬챙이에 꿰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쑤셨습니다. 60을 넘긴 손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소금 뿌려 비린내를 빼고 밑간을 하고 부침가루를 묻혀 지져냈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싸놓은 음식 보따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나머지는 다 준비했겠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겠지. 서울로 가는 버스 안. 저는 무릎 위에 음식 보따리를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인데도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다들 역기성을 하는 건가? 저처럼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무릎 위에 보따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15층.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새로 산 한복, 저고리, 무거운 보따리를 든 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잘 있어.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저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에서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산적이랑 생선전. 내가 부탁했잖니. 아, 맞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보따리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싱크대, 텅 빈 가스레인지. 며느리가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물이랑 다른 반찬들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편하잖아요. 인터넷 주문. 그럼 이 아이가 직접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곧 배달 올 거예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좀 쉬세요. 며느리는 제 어깨를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역기성이라고 했지. 며느리가 준비한다고 했지. 근데 결국 이 아이가 한 건 뭐지? 배달 음식 주문.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배달 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들을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니, 차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에 놓는 거예요? 며느리 나물 접시를 들고 물었습니다. 동쪽에 놓으면 돼. 동쪽이 어디예요? 저는 일어나서 상을 차렸습니다. 결국 제가 다 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 하시니까 다르네요. 며느리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을 하는 자리.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정말 편하게 명절 보냈어요. 역기성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편하게.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역기성을 했다고, 자기가 명절을 준비했다고. 그날 밤
저는 아들 집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어머니? 손님? 아니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 아이의 진심이 뭔지 정확히 알아내야겠다고.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착한 시어머니 노릇하는 건 이제 끝이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다음 명절엔 우리 집으로 와라. 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우리 집에서 하자. 엄마가 하고 싶어. 며느리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많이 도와준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정말 도와주는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명절, 그때 모든 걸 확인하겠어.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아이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뭔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확인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게 될지. 설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보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한다고. 이번에 정확히 봐야 한다고. 설날 전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민준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셨어요? 그래, 잘 있었어. 민준이도 왔네. 민준이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일 제사에 쓸 재료들이 냉장고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 그래. 저기 파, 좀 다듬어 줄래? 며느리는 파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다섯 대를 다듬고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저는 다듬어진 파를 봤습니다. 겉대만 살짝 벗겨낸 성에 없는 손길이 역력했습니다.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머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다듬던 팔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로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안 하려는 건가?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칼질을 멈추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참아. 내일이 진짜야. 설날 아침, 새벽부터 저는 일어나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8시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응, 제사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 좀 붙여줄래? 엄마 혼자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전요? 네, 할게요. 며느리는 선뜻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애호박, 김치, 이거 다 붙여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살짝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야. 며느리는 대답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엄마, 좀 도와드려. 며느리가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몇 시야? 9시. 일어나서 전 부치자. 아들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재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며느리가 애호박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냥 부치면 되지. 부침가루는 얼마나 넣어? 적당히. 적당히가 얼마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부침가루를 그릇에 붓고 물을 부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었습니다. 반죽이 질척해졌습니다. 아, 이거 왜 이래?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다가갔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은데. 그럼 처음부터 좀 알려주지. 며느리가 아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작됐네. 며느리는 억지로 반죽을 저어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프라이팬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등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야,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야, 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불 조절 좀 해주든가. 그냥 거기 서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불 조절해주고 있었잖아. 거짓말하지 마. 너 딴짓하고 있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더 봐야 해. 며느리는 계속 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 장을 붙이고, 두 장을 붙이고, 10장쯤 붙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손이 느려서.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다시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에 그 얼굴은 뭐였지? 아들에게 쏟아냈던 그 도끼 어린 말투는,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바뀐 저 표정은? 저는 부엌으로 가서 나머지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얘야, 와서 이것 좀 도와줄래? 네, 지금 갈게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저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접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아무렇게나 놓았습니다. 얘야, 그건 저쪽에, 여기 아니에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다시 접시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위치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뒤에서 조용히 접시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을 하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해요.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더 잘할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없어. 적어도 내가 기대하는 다음은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기름때가 잔뜩 묻은 프라이팬. 저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쏟아냈던 말들. 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 차갑고 도끼 어린 목소리.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180도 바뀌었던 표정. 저는 그릇을 씻다 말고 멈췄습니다. 손에 쥔 그릇이 미끄러워 물에 빠졌습니다. 철퍼덕. 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아들한테도 저렇게 대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 하나는 저를 향한 가면, 다른 하나는 아들을 향한 날 것의 경멸. 그리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면 그 밑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제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내외, 조카들, 그리고 제 딸, 신우도 왔습니다. 엄마, 신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우야, 잘 왔다. 저는 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신우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명절이라 좀 바빴을 뿐이야. 새언니는 안 도와드려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쪽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도와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혼자 하겠다고 했어.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날카로워진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사상 정성스럽게 잘 차리셨네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습관처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뭘 했다고요. 어머니 이 다 하셨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좋지. 우리 형님 혼자 하시면 얼마나 힘들어.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우가 옆에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신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로 국수를 말아야 했습니다. 진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딸과 함께 국수 육수를 끓이고 고명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부엌으로 와서 물을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고모, 새언니는 안 도와드려요? 응, 괜찮아. 고모랑 할머니가 하면 돼. 진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조카가 나가고 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편하시네. 진우야. 네, 알아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국수를 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이 부족했습니다. 어젯밤에 친척들이 음복하며 다 먹어버렸습니다. 전을 좀 더 부쳐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진우가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 전 좀 더 부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진우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새언니가요? 어제도 제가 했으니까 오늘도 제가 하는 게 맞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했다고? 진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니, 부탁드려요. 저는 육수 간 좀 볼게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아들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재료 좀 건네줘. 알았어. 아들이 옆에 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저와 신우는 부엌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너무 많이 부었습니다. 전을 뒤집으려는 순간 기름이 튀었습니다. 며느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 아들이 다가갔습니다. 기름이 튀었잖아. 불 좀 줄여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안, 지금 줄일게. 아들이 가스레인지 불을 줄였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이 붙었습니다. 불을 너무 줄인 탓이었습니다. 야, 이번엔 너무 약한 거 아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에서 대화하던 친척들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미안. 아들이 다시 불을 키웠습니다.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전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신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신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전을 붙였습니다. 10장쯤 붙였을 때였습니다. 전을 뒤집던 며느리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전이 프라이팬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좀 해. 며느리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옆에서 딴짓하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 나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가만히. 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부엌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듣잖아.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게 내버려둬. 너 정말 답답해. 며느리가 고함을 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 똥멍청이야. 며느리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부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제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채로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새언니,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진우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실수요. 지금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오빠한테 똥멍청이라고 하신 게 실수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거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신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신우야, 그만해. 엄마, 그만하라니까. 저는 딸을 부엌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프라이팬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시동생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하하,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우를 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신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거 봤어요? 새언니가 오빠한테 어떻게 봤어?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저렇게 당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저는 딸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엄마 혼자 다 참고 계셨네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엄마 얼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데.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익숙하면 안 되잖아요. 진우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야. 한참 후 진우가 진정했습니다. 엄마, 저 참을 수 없어요. 진우야, 제발. 아니에요. 저 더 이상 못 봐요. 새언니가 오빠한테 저렇게 하는 거. 진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눈빛. 진우야, 오늘은 참아라. 친척들도 있고. 알아요. 오늘은 참을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다음에 새언니가 또 그러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 딸까지 이 전쟁에 끌려들었다는 것을.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며느리가 붙이다 만전을 마저 붙였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거칠다는 것을, 딸이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점심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지동생이 나가면서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 좀 그러네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지동생 내외가 나가고
조카들도 나갔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 신우, 아들, 며느리, 그리고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까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실수를.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우가 말했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신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신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음에 새언니가 또 그러면 바로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약속하세요. 응, 알았어. 신우가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며느리의 폭발, 신우의 분노,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버린 진실. 저는 젖은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듯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그날의 일들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아들을 향해 쏟아냈던 그 말들, 이 똥멍청이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설날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했네요. 긴장, 실수.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친척분들 앞에서 창피당할까봐 너무 긴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다신 그런 일 없을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알았어.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걸까?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새언니한테 연락 왔어요? 응, 아까 뭐래요? 사과하더라. 긴장해서 그랬다고. 전화 너머로 신우가 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요? 그게 긴장해서 할 소리예요? 엄마, 절대 속지 마세요. 저 사람 진짜 이상해요. 알아. 엄마도 아시면서 왜 괜찮다고 하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답답해졌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내 오빠 아내인데. 그래도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그래도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기일이 다음 주잖니. 올 거지? 응, 엄마, 당연히 가야지. 엄마, 제사상은 간소하게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알았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엄마, 뭐래? 또 오래? 며느리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아빠 기일이래. 또 설날도 갔는데 제사는 가야지. 에이, 귀찮아. 아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또 귀찮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일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들어와. 어머님, 민준이는 학원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학원이 제사보다 중요한가? 저녁을 먹고 저는 부엌에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저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며느리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뭔데? 사실은 민준이 학원비가 올랐거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어머님이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올랐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요. 30만 원. 네, 요즘 물가가 워낙. 며느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 둘 다 일하잖니. 그렇긴 한데 요즘 집값도 오르고 해서 저축도 해야 하고 좀 빠듯해서요. 집값. 그 말에 저는 뭔가 걸렸습니다. 너희 집은 이미 있잖니. 내가 사업자금으로 준 돈으로 샀잖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집을 산 건 아니고요. 전세의 보증금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업자금이라며? 그게 여보가 사업 시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 돈으로 집 전세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모은 돈, 사업자금이라고 믿고 준 돈. 그게 전세금으로 갔다고? 그럼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걱정. 저는 도마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꽉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며느리가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안 된다고 했어. 학원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을 모아야 해. 병원비도 들고 나중에 요양원 갈 돈도 있어야 하고.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서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니오라고 말한 것이. 그리고 이상하게도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강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있었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근데 안 된대. 뭐, 왜? 본인도 돈 모아야 한대. 요양원 간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비웃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요양원, 설마 진짜 가시려나? 모르겠어. 에휴, 쓸데없이 돈만 아끼시네. 손주 학원비도 안 대주시면서. 야, 그런 말 하지 마. 뭐, 사실이잖아. 아들 전세금은 주시면서 손주 학원비는 아까워하시네. 그건 엄마가 사업자금으로 주신 거고, 사업은 무슨, 내가 하기 싫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짜증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쓸데없이 돈만 아낀다. 손주 학원비도 안 대준다.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를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제사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절을 할 때도 음복을 할 때도 제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민준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벌써 점심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그럼 다음에 올게. 둘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 사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버지 기일이죠? 새언니, 댁에서는 왔다 갔어요? 응, 갔다 갔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요? 신우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학원비를 달라고 했던 일, 제가 거절한 일, 그리고 밤에 들었던 대화를 모두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신우가 숨 쉬는 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그래, 당연하죠. 엄마, 돈 엄마가 쓰셔야죠. 왜 손주 학원비를 엄마가 대요? 그래도 손주인데, 엄마, 그 사람들 지금 엄마 ATM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신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들으셨죠? 쓸데없이 돈만 아낀다고 한 거. 그게 새언니가 엄마 보는 진짜 시선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착한 시어머니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엄마만 다쳐요. 곧 또 명절 오잖아요. 그때 또 새언니가 그러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진우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제가 모은 돈,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모은 돈,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늦게까지 장아찌를 담그며 모은 돈, 그 돈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신우 말이 맞아. 이제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해.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장인어른 생신이거든. 그래서 우리 그쪽 가족들이랑 모임이 있어. 그래, 그럼 가거라. 근데 엄마, 아들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다음 달에 엄마 생신이잖아. 그때 우리 집에서 할까? 우리가 준비할게. 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2달 후, 제 칠순 생일.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생일 때 얘 오빠가 자기네 집에서 하겠대. 네, 새언니 댁에. 엄마, 불안한데요. 나도. 엄마, 그날 제가 꼭 갈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 있을게요. 고맙다. 엄마는 제가 지킬게요. 이제 새언니한테 더 이상 당하시면 안 돼요. 진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 폭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2달 후, 제 생일날, 모든 것이 터질 거라는 것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2달이 흘렀습니다. 달력의 날짜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칠순 생일, 평생을 살면서 가장 기다려지지 않는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일주일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신 준비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진우는 올 거예요? 응, 온대. 아, 네.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당일에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생일 당일 아침, 진우가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차 안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진우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엄마야말로요. 새언니한테 계속 당하시면서 왜 참으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알았어요. 근데 새언니가 먼저 시비 걸면 저 못 참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고맙다. 진우도 왔네요. 어서 들어와요. 진우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 위에 놓인 음식들, 플라스틱 용기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음식 세팅할게요. 며느리가 서둘러 용기에서 음식을 접시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거 다 배달 음식이에요. 저는 상을 다시 봤습니다. 잡채, 전 모두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배달시켰어요. 대신 맛있는 걸로 골랐어요. 며느리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수 평생을 살아온 70년, 그 생일상이 배달 음식이라니. 괜찮아. 고생했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고맙다. 민준이가 저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우리 민준이, 고맙다.
카드를 펼쳤습니다. 손그림과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다가 비닐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소주였습니다. 4병이나. 어머님 생신인데 술 한잔 해야죠.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소주병을 땄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얘야, 술은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며느리는 벌써 소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네, 새언니, 낮부터 술은 좀, 신우가 말했습니다. 신우야, 괜찮아. 오늘은 엄마 생신이잖아. 한 잔 정도는 괜찮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잔, 2잔, 3잔. 얘야, 그만 마셔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니?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 술 잘 받아요. 며느리는 벌써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잔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야, 그만 마셔. 왜, 내가 마시는데 왜?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1잔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마셨습니다. 어느새 소주 2병이 비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어휴, 더워. 며느리가 상의를 벗으려 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나, 더운데 좀 벗으면 어때?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우가 민준이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 아들,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얘야, 물 좀 마셔라. 제가 물을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물컵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물은 무슨. 며느리가 3번째 소주병을 땄습니다. 야, 그만 마셔. 아들이 소주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확 밀쳤습니다. 야, 너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술 그만 마시래. 그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 며느리가 소주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소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 그 속에 뭔가 어두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저희요.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시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저희 제사 안 지낼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사실 말하는 거지. 요즘 누가 제사 지내? 다들 안 지내던데. 그래도 그런 말을 어떻게. 왜? 거짓말하는 것보단 솔직한 게 낫잖아.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제사 준비하는 거 싫어요. 왜 며느리만 고생해야 해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신우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를 방에 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신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신우 들었어? 맞아. 우리 제사 안 지낼 거야.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새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솔직한 소리 하는 거지. 진우도 알아야 하잖아. 우리가 제사 안 지낸다는 거. 며느리가 희죽 웃었습니다. 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새언니,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사과.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잘못인데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하는 거지.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가 평생 뭐 하고 사셨는지 알아요? 시집살이 하면서 온갖 고생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새언니한테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데 그거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 나한테 왜 화풀이야?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언니, 지금 정말. 야, 신우야, 너도 참 웃기다. 내 엄마 편만 들지 말고 며느리 입장도 좀 생각해봐.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진우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뭐 착한 시어머니? 웃기지 마. 뭐라고요? 명절 때마다 혼자 다 하시면서 착한 척. 날 죄인 만드시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학원비 도와달라니까 요양원 간다고 하시고 손주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신 거야. 새언니,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너희 엄마 겉으로만 착한 척하지. 속은 독하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며느리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신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신우야, 안 돼. 며느리가 저와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뭐야, 날 때리려고 했어? 며느리가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때려봐, 때려보라고. 며느리가 자기 뺨을 손으로 탁탁 쳤습니다. 새언니, 비켜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무서워. 때릴 거면 때리든가. 며느리가 진우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진우가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신우에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이년아. 며느리의 손이 신우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안 돼. 정신 차려. 며느리가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요. 어머니. 며느리의 눈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기에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어머니라는 제 존재 자체를.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신우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저는 신우의 손을 잡고 간신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서서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던 제 노력이, 착하게 살자고 다짐했던 제 인생이 이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부담이었고 위선이었고 가식이었다는 것을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룩투성이인 70년을 살아온 손, 며느리가 뿌리친 손, 내 몸에 손대지 마.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철저히 부정당했다는 것을.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한 인간으로서 진우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새언니,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사과. 내가 왜?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저 가만 안 있어요. 하하, 웃기네. 뭘 어쩌겠다는 거야? 며느리가 진우를 비웃었습니다. 진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새언니가 오늘 한 말 다 녹음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사 안 지내겠다. 시어머니 겉으로만 착한 척한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다 녹음했어요. 며느리가 진우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야, 정신 차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발버둥 치는 모습,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 진우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모습,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이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얼굴로. 할머니, 민준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저는 민준이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 집에 가자. 진우가 제 가방을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헛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제사 안 지낼 건데 빨리 가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진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자, 엄마. 제발 그냥 가자.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텅 빈 눈, 주름 가득한 이마. 70년을 살아온 한 여자. 아니, 70년을 살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아닌 한 여자.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마치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듯. 아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저희 찾아가도 될까요? 엄마, 걱정돼요. 저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저한테 계속 연락해요. 엄마 전화 안 받으신다고.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목소리가 안 괜찮은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갈까요? 아니야.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알겠어요. 근데 너무 힘드시면 꼭 말씀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서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신우가 녹음한 거 들었어요. 정말 끔찍한 말을 했더라고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 말이 사과라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럼 내가 한 말, 내가 다시 말해줄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겉으로만 착한 척. 내 몸에 손대지 마.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거기 있었잖니? 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잖아.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너 그날 뭐 했니? 내 아내가 나한테, 내 여동생한테 저렇게 하는데 거기 서서 구경만 했지. 엄마, 너 남편이야? 아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술 안 마실게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한 말이 술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술은 핑계야. 내 속마음이 나온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정말... 됐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니,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괜찮아. 일어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어나.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어나서 나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나가라고 했어. 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 내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알아요, 엄마. 그래서 사과하러 온 거잖아요. 사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엄마, 너희 아빠, 제사 다음 주잖니. 저는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올 거니?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지 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네, 오지 말라고 했어. 너희 둘 다, 엄마, 그게 무슨. 너희 며느리 말대로 해. 제사 지내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내 아내가 한 말이잖아. 제사 안 지낼 거다. 좋아. 그럼 하지 마. 엄마, 제발.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너, 내 며느리 데리고 당장 나가. 수십 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상처, 자괴감. 너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오지 마.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말라고. 너희는 이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엄마,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됐어. 이제 됐으니까 나가.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마지막 말. 쾅. 문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그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아들을 끊어냈습니다. 제 입으로.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엄마가 오지 말래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엄마, 잘하셨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들 자격 없어요. 제사 올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엄마가 너무한 걸까? 아니에요. 엄마는 하나도 안 너무하셨어요.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참으셨어요.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엄마, 저 내일 갈게요. 제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사 전날이었습니다. 진우가 왔습니다. 둘이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굽고.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그럼 내일 안 오시는 거네요. 그런가 보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진우와 함께 상을 다 차리고 저는 한참을
그 상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사진, 제사 음식들, 그리고 텅 빈 자리, 아들이 앉아야 할 자리, 며느리가 앉아야 할 자리, 손주가 앉아야 할 자리,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제사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인터폰을 받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형님, 접니다. 제사 지내러 왔어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아드님은 안 오셨어요?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못 온대. 아,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바쁜가 보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시동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우, 저, 시동생 내외 딱 4명이었습니다. 절을 하며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아들 못 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쫓아냈어요.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을 하며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아드님이랑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있었어.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의 눈빛이 안쓰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돌아가고 저와 신우만 남았습니다. 신우가 제 사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래? 제사 잘 지냈냐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진우도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제사상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앉지 않았던 그 자리.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한 인간으로서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당신이 해주신 것들 기억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말 한마디, 그것만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사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요? 아들을 쫓아낸 게 맞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밤에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제사 잘 지내셨어요? 아빠한테 절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그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비였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낸 이 삶을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빗소리만이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제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문득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나 사과 먹고 싶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깎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누구를 위해 깎는 건지 사과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진우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밥은 드세요? 먹지. 엄마, 목소리가 또 이상한데. 괜찮아. 진우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나 열심히 해.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조용한 거였구나.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다가 며느리가 좋아하던 과일을 봤습니다. 샤인머스켓.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사두곤 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준이도 저렇게 컸었는데 이제는 볼 수 없겠구나. 저는 고개를 돌리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정말로 추석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렇구나. 엄마, 저희 가도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볼게. 네, 엄마,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또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엎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5번째 전화.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추석에 저희 갈게요. 제가 음식 준비 다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계세요? 오지 마.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화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짜증 섞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사과했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술 마셔서 실수한 거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혼자 계실 거예요? 추석인데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고집 부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어머님,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됐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뭐가요? 민준이 핑계 대지 마. 내가 오기 싫은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진짜 그만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도 나도 힘들잖니. 그럼 추석에 가도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와라,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저희 추석 당일 아침에 갈게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우야, 추석에 내 오빠네가 온대. 네, 엄마가 오라고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신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신우야, 엄마가 약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저도 갈게요.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추석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혼자서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면 소파에 앉아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슬쩍 손을 빼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죄가 없으니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니, 음식 준비 다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다 했어. 어머, 혼자 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안 해도 되네. 그 생각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신우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왔니? 진우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새언니, 진우야, 잘 지냈어?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진우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충 물만 한번 헹구고 그릇을 건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우가 며느리 뒤에서 그 그릇을 다시 씻었습니다. 제대로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한 게 없구나. 아무것도. 오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하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쉬어도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네요. 며느리는 작은 방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아들은 TV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혼자 놀았습니다. 저와 신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변했네요. 엄마, 왜 또 오라고 하셨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워서. 엄마,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나았습니다. 이렇게 상처받는 것보다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서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아, 잘 잤, 어머니. 저녁은 뭐 먹어요? 남은 거 먹으면 돼. 아, 그래요? 그럼 데워주세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음식을 데웠습니다. 진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이게 제 자리니까. 저녁을 먹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요. 벌써? 민준이 내일 학원 있어서.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일 다 잊으신 거 맞죠?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왔는데 용서하신 거잖아요. 저는 한참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집 조심해서 가거라.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진짜 용서하신 거예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내외가 탄 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용서 안 했어. 진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왜? 그래도 가족이잖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고, 내 손주고, 내 며느리인데, 어떻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보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돼? 신우야. 진우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저는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진우도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웃음, 아들의 침묵, 민준이의 천진한 얼굴,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저는 그릇을 씻다가 멈췄습니다. 징크대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 주름, 지친 눈.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상처를 안고, 이 아픔을 안고 며칠 후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영화? 엄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다니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 맛있는 것도 먹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로. 고맙다, 신우야. 엄마, 이제 엄마를 위해 사세요. 알았죠? 신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 따뜻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들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처도 아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노릇은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제 존엄을, 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비록 외롭더라도, 비록 쓸쓸하더라도 저는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시들었던 꽃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도 살아야지, 나도 살아야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받았을 겁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준이 아프니? 조급하게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먼저 달려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먼저 베풀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면 그쪽에서 오겠죠. 진심이 있다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 다음에.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요. 덤덤한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아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거죠. 저도 서운했으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국,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누굴 위해 준비한 게 아닌 오롯이 제 것.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뉘우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저를 잃어버리며 살지 않을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기적한 걸까요? 아들을 밀어낸 게 잘못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제라도 나를 찾은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저는 제 길을 가야 하니까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 70년을 살아온 흔적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슬프지만 단단한, 외롭지만 당당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당신을 위해 사세요. 거울 속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별들, 멀지만 아름다운 빛. 저도 저렇게 살아갈 겁니다. 외롭지만 제 빛을 잃지 않고, 상처받았지만 꺾이지 않고.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보고 꺼버렸습니다. 오늘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받고 싶을 때 받을 겁니다. 제가 준비되었을 때, 제 마음이 허락할 때.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거절한 하루, 제 시간을 지킨 하루, 처음으로 저를 먼저 생각한 하루.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니까요.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겁니다. 이 아픔을 안고, 이 흉터를 안고.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새벽,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3, 처음 시집 왔을 때의 저, 젊고 순수하고 희망에 찬 얼굴. 꿈속의 젊은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는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젊은 제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 혼자인 하루. 하지만 제 하루.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며 살까? 진우한테 전화해볼까? 아니면 동네 친구들 만나볼까? 혼자 영화 보러 갈까? 그냥 집에서 쉴까? 무엇을 하든 제 선택입니다. 제 삶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겁니다.